그때 시절 이야기부터 자세히 해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창 예쁘고 활기찼던 때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죠. 저는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해서 주변에서 빨리 시집 가라고 닥달하던 때였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낫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참 곱상하다 그들 했어요. 그래서 중매로 소개받은 남자를 보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씨도 점잖고 듬직해 보이고 저 정도면 평생 날 책임져 주겠구나 싶었죠. 근데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까다로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뭐 하고 있냐 놀지 말고 방바닥도 고실도 탔고 화장실도 탔고 현관도 닦고 다락방도 닦고 부엌도 닦고 접시도 닦고 신발도 닦고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시킨 일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날 많이 사랑해 줘서 견딜만 했죠. 밤마다 꼭 안고 자려고 하고 허리가 너무 가늘어요. 밥 많이 먹어요라고 할 정도로 절 아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절 보고 미소 짓는 게 제일 기다려지고 좋았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왜? 둘을 낳아서 기르느라 육아에 전념했고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통통하고 예뻤어요. 눈도 크고 코도 우뚝하니 반듯하고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둘째도 아들인데 첫째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밤낮으로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들 책임감 있게 돌봐줬죠. 휴일에는 꼭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들이 가고 그랬어요. 전 그게 너무 행복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그렇게 10년 정도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지고 전화를 안 받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자한 온 건데 보고 싶다 사.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럽더니 처음엔 모른 척 하다가 결국 시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10년을 같이 살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당신 위해서이 고된 시집살이도 다 견디는데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몽에서 빨리 깨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여자랑 진지하게 살고 싶다. 이혼하자. 아이들과 집은 내가 다 가질 거니까 너는 나가서 방바닥이나 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누가 당신 여자예요가 당신 법적 아내예요. 애들
엄마라고. 근데 당신이 날 이렇게 내쫓을 수 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라고 버텼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홀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밥은 먹어야 하는데 울음부터 터지고 아이들은 아빠 보고 싶다고 졸라대고.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당신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말해야 하나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텐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간 거라고 둘러댔지만 할 수가 없었죠. 혼자 주저앉아 밤새 울기 일쑤였다. 난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근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더라고요. 제 딸린 애들이 눈에 혀요.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그때부터 전 그냥 로봇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만 했죠. 도시락 장사도 해보고 청소부도 뛰어보고 공장에서 일용직도 뛰었어요. 밤낮으로 몸 혹사시키면서 돈을 벌었죠. 애들 학비며 먹고 살 기이며 겨우겨우 마련했어요. 어찌나 힘들던지 지금 생각해도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게 위안이 됐어요. 첫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죠. 둘째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생하며 30년을 살았어요. 애들도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냈죠.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노후도 좀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땅 투기 붐이 일어서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논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논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산값에 10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50배가 더 올랐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마지막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 진짜 하늘한테 또 감사했어요.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될 줄이야. 이걸로 노후도 안심이고 애들한테도 남겨줄 게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렇게 기쁜 상황에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 못된 전남편이 감히 찾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절 찾아와서는 용서해줘 화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해요? 근데도 막무가내로 빌더그요. 마음이 변했다. 이제 널 위해 살 거야.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요.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기 했거든요.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있음 외롭진 않겠군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미워한 것도 사실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늙어서 혼자 죽기는 싫더라고요. 예정을 봐서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한 거죠. 근데 자식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면서 끝까지 절 설득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전제 고집을 꺾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쫓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재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노력했죠. 남편도 많이 변해서 날 정말 아껴 주더라고요. 손주들도 예뻐해 주고 내 옆을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행복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돈 10억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처음엔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방팔방 찾아다녔는데 집에 남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접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용서해 달라더니 사랑한다더니 전부 다 가식이었다 거죠. 저에게 닥친 두 번째 배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고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졌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힘들게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조리 빼앗기고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토록 배신을 당하다니 이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외로운 마음에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갔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다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모든 게 철저한 계획하에 벌어진 연극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정도로 배신하다니 말이에요. 배신감에 가슴이 질 것 같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가슴은 비틀어지는 아픔 뿐이더라고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시라 싶기도 하고 그저 한없이 서글프고 비참할 뿐이었죠. 근데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를 상대로 사기치고 돈 뜯어내는 악독한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저 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 결혼이라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죠. 수십 년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겼다고 파렴치한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달라고 호소했으리 사실을 알리고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그 자식이 제 돈으로 별장을 짓고 젊은 여자들까지 끌어모아 흥청망청 살고 있더라고요. 호화찬란한 저에게 온갖 유흥을 즐기는데 그 돈이 다 제 것이라니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가만둘 수가 없었죠. 당장 경찰과 함께
그 별장으로 쳐 들어갔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순식간에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비백산한 그 남자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그동안에 원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죠. 나이 많은 여자를 꼬드겨 돈 뜯어내고 사기 결혼으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런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얼버무리면서 변명만 늘어 놓더라고요. 네가 돈이 있는 걸 알고 접근한 건 맞지만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다라면서 말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 정말 역겨웠어. 당장 저리 꺼지라고 소리치며 경찰들에게 넘겼죠. 나중에 취조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들은 사실인데 그 남자가 연쇄 결혼 사기 범이라고 그동안 저 같은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빙자하고 결혼한 뒤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는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 피해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사악함에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내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이 줄 이었어요. 다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사기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더라. 그 모습을 보니 절로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웠죠. 어쨌든 경찰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진술도 꼼꼼히 받고 증거 자료도 수집하고 그 남자 소유 재산도 추적하느라 분주했고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덧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검사는 그 자식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중형을 구했어요. 피해자들은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했죠. 그걸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재판부에서도 그 남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중형을 선고했. 사기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무려 징역 30년형이 떨어졌죠. 피고인석에 망연자 신뢰하는 그 자식을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다 생겼으니 어느 정도 죄값은 치를 테지만 제 상처까지 씻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것 같아 속이 좀 후련해지고 앞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버리지 못하게 된 것도 다행이었고,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 명의의 별장을 수리하던 인부가 깔개 속에 숨겨진 돈뭉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잭에서 가로챈 돈 중 일부를 거기에 숨겨둔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써먹으려고 감춰둔 거였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살이 떨리더라고요. 당장 그 돈을 건네달라고 요구했죠. 제 피 같은 돈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경찰이 오히려 그 돈을 압수해 가더니 저를 남편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갑자기 제가 피해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조사실에 불려가서 밤낮으로 취조를 받았어요. 남편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억측이
했죠. 이게 다 뭐요? 피인 제가 도리어 범인으로 지목되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꿋꿋이 결백을 주장했죠. 남편과 재혼한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두 사기에 당한 것 뿐이라고요. 순전히 피해자일 뿐이며 그 돈은 정당하게 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기 노력 끝에 경찰도 점차 제 말을 믿게 되었어요. 수사가 될수록 제 결백이 밝혀졌죠. 무엇보다 남편 스스로가 모든 걸 자백하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자식도 끝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라 사기 오늘 버리고 돈을 갈취한 건 자기 혼자 한 일이며 아내는 철저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거. 마침내 그 악몽 같던 의혹이 거치고 제 결백이 입증되었어요. 강제로 빼앗겼던 돈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억울함과 분노에 떨던 심장이 조금은 평온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낸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는 떳떳하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되었고 비록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보상받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위안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감사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양심 선언을 하고 죄를 자백한 게 저로서는 큰 위로가 되었었죠. 비록 상처를 준 사람지만 마지막까지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가엾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겠죠. 이렇게 기나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저는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으며 살 것 같았는데 어느덧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두렵기도 하지만 망을 놓 않으려 해요. 그나저나 감옥에 처박힌 남편은 30년 동안이나 철창 신세를 져야 하겠죠.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떵떵거리더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늘이 절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마음의 짐을 좀 내려 놓으려고 남은 인생을 악께 바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상처가 아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시련도 지나간 일이 되겠죠.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 다시 찾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손주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한 가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저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요. 법률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걸 지원해드리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겠죠. 하늘에서 닫힌 문 대신 열린 문을 마련해 줄 거라 믿어요. 험난했던 인생길도 끝이 있듯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사연이었던 얘기 늘어놓는 저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딛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의 발걸음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저 인생의 황혼길을 아름답게 수놓고 싶네요. 비록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내일을 꿈꾸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 마음의 복잡함도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깨달은 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기금을 만들었죠.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기금으로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씻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오세요. 또 독거노인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어요. 자식은 없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댁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건강도 체크하고 있죠. 쓸쓸한 노년의 외로움을 얻으릴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같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누며 사는 인생, 이웃사랑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엔 항상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득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달려와 준 친구들이죠. 다들 열정이 가득한 청춘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나와요. 얼마 전엔 그 친구들이랑 소풍을 다녀왔어요. 공원에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꽃을 피웠죠. 서로의 꿈과 고민도 나누고 응원도 해 주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보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요즘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틈틈이 아이들 이야기, 책도 들려주고요. 소소하지만 알찬 일상이에요.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절 더
강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분들과 함께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토록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정 나누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사랑으로 채워 가렵니다. 비록 먼 훗날 이별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 후회 없이 꽉 채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제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옆에 앉아 귀 기울여 주시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마음 가득 담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